예, 182페이지. 182페이지. 예, 금방 우리 원장님한테 뭐 시험에 관한 소개는 많이 받으셨어요? 네. 1차, 2차 나눠져 있는 거 다 아시고, 그죠? 그리고 1차 합격해야 2차가 의미 있다는 거 다 아시고, 예. 공시법은 2차 과목입니다. 2차 과목. 2차 과목이기 때문에 중요도가 1차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집니다. 일단 1차 합격하지 않으면 2차는 의미가 없어요. 1, 2차를 같은 날 치지만 1차를 합격해야 2차 채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차 합격 없는 2차 점수는 전혀 의미 없다는 거. 그래서 1차 합격을 전제로 해서 2차가 의미를 가진다는 거. 그래서 2차는 1차에 비해서는 상당히 중요도는 일단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11월 달부터 빨리 오셔가지고 특히 법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우리 공인중개사하고 나오는데 이 공인중개사 과목이 우리 공부할 때는 6과목으로 공부를 해요. 시험은 5과목으로 치는데 그 6과목 중에 법이 아닌 이름을 달고 있는 과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학개론.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법이에요. 민법, 부동산 공법, 부동산 공시법, 중개업법, 세법 전부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 용어들은 우리 일상에서 쓰는 용어들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들을 빨리 습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11월 달에 오신 분들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이 하는 그 용어들을 알아듣는 데 주력한다. 그래서 빨리 용어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1월 달에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11월 달에 한번 듣고 들어가시는 분들보다 용어에 대한 익숙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달에는 전체적인 틀을 보고 용어를 내 것으로 만든다. 하나하나를 전부 여러분 그 학교 다닐 때 공부하듯이 그날 수업 듣는 걸 그날 내 거로 다 하겠다. 안 됩니다. 안 되거든요. 법 과목은 그렇게 수월하게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밖에서 이 공인중개사, 이 자격증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과 실제로 공부를 해보시면 이 과목들이 가지는 그 난이도가 생각 밖으로 상당히 난이도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러나 1년 동안 학원 과정을 충실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되고 각 과목 선생님들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가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만약 그 중간에라도 다른 생각을 품고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100점 만점에 60점이면 합격하죠? 그거 모릅니까? 60점이면 합격하거든요. 합격하거든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60점이면 높은 점수다, 낮은 점수다. 낮은 점수죠. 여러분 집에 자녀들 학교 갔다가 시험 치고 60점짜리, 평균 60점짜리 시험지 들고 집에 들어오면 짜장면 사주러 갑니까? 저 마트 데리고 가가지고 야구방망이 사가지고 뒤에서 좀 보작합니까? 야구방망이 사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게 60점이거든요. 그러나 사실상 60점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처음 대하는 과목이라서. 이 법 과목은 우리 한글로 되어 있는 외국어고 글자로 되어 있는 수학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려나 모르겠다. 분명히 한글이에요. 한글은 한글인데 읽혀요. 읽히는데 무슨 뜻인지는 몰라. 발음은 되는데 뜻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뜻을 알게 되면 그러면 그 뜻만 알면 내게 되느냐? 안 돼요. 앞에 나왔던 문장과 중간에 나오는 문장과 뒤에 나오는 문장이 다 연관성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풀어가는 글자로 되어 있는 학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논리학입니다. 논리학. 논리.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하다 보면 민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가 있어서 어느 정도 경지 오르고 나면 하루 종일 민법만 하라면 좋겠다. 민법은 끌어안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2차 과목은 전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나면 외우는 법입니다. 암기하는 법이에요. 법은 크게 절차법과 실체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게 있는데 실체법이라고 하는 게 이 논리를 따라가는 법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민법이 대표적입니다. 그 실체법은 재미가 있어요. 이렇고 저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실체법이거든요. 절차법은 그게 아니고 자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요런 저런 그런 절차를 밟아야 돼 하는 게 절차법입니다. 그럼 절차법은 뭐 하는 겁니까? 처음에
뭐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 장만해서 좋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누군가의 승인을 받아서 어떻게 이루어지더라. 요거 배우는 게 절차법이거든요. 절차법은 외우는 겁니다. 실체법은 이해하고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른데 지금 오늘 여러분들 첫 수업이시죠? 첫 수업이라서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 2차 과목 중에서 이 공시법은 이 암기 위주의 과목인데, 암기, 이거 암기하세요, 저거 암기하세요 하고 처음부터 이런 얘기하면 그 다음 날부터 다른 선생님들이 피해를 봅니다. 와, 이거 재미없다. 안 갈란다. 또는 저 혼자 피해를 봐요. 와, 이거 재미없다. 다음에 내 이거 하면 오는가 봐라. 그래서 그리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 일단 여러분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려고 오신 거예요. 자, 공인, 나라가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공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국가 자격증입니다. 국가 자격증. 우리 자격증 중에 민간 자격증도 굉장히 많습니다. 민간 자격증은 그냥 따면 땄는갑다 하는 것이고, 그게 없으면 뭐 하지 못한다 이런 게 없어요. 민간 자격증은 말하자면 내가 살아가는데 꼭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서포터가 될 수 있다. 왜? 그쪽 지식을 내가 가질 수는 있으니까. 그러나 그 자격증이 있어야 내가 뭘 할 수 있다.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이 공인 자격증들은 뭐예요? 그런 자격증이 없으면 그 분야 일을 못한다 라고 국가가 법으로 못을 박아놓은 거죠. 그럼 부동산에 대해서 중개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셔야 돼. 그래야 내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자격증이 없으면 사업을 내 이름으로는 한다 못한다. 못하고 나는 고용돼 있는 직원으로만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내 사업이 되는 게 아니죠. 공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가 자격증이다. 그리고 중개를 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중개를 하더라? 부동산에 대해서 중개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이 공인중개사 과목들 전부 부동산에 대한 걸 배웁니다. 부동산에 대한 거. 민법에 들어가면 민법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굉장히 양이 많은데 그중에서 부동산을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안 배워요. 부동산을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것만 배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공시법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앞에 보면 뭐가 나와요? 부동산이라는 용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다. 부동산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 부동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동산은 여러분 부동산이라는 이름 자체를 많이 쓰죠. 부동산. 그런데 우리 예전에 공부하셨던 분 빼고 새로 들어오신 분, 부동산은 뭐다? 뭘 부동산이랄까요? 그거는 배운 분들이야. 안 배운 분들. 안 배운 분들. 우리 부동산 많이 하잖아요. 내 친구가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대박 맞아가지고, 우와, 그놈이 그 돈 벌 줄 몰랐어. 학교 다닐 때 그리 애미기고, 뒤에 가서 담배나 꼬집꼬집 푸던 그놈이 돈을 엄청 벌어서 뭐 해서 부동산 투자 잘해가지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부동산은 뭘 부동산에 하는데요? 많이 써, 우리 부동산이라고. 그렇죠. 움직이지 않는다. 그거 이제 한자로 표시가 되는데 안일부자를 씁니다. 안일부. 우리 부정한다 할 때 부자예요. 그리고 움직일 동자를 쓰고 움직인다. 그리고 우리 재산할 때 산자를 써서 움직임이 없는 재산. 그걸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움직임이 없이 항상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재산. 그럼 이 부동산의 개념에 대해서 민법에서 얘기를 해요. 민법, 저도 이제 민법을 안 가르치고 민법 99조인가에서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로 한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놨어요. 자, 그럼 부동산, 움직임이 없는 그런 재산은 뭘 부동산이라고 하느냐? 토지. 우리가 얘기하는 땅입니다. 땅하고 플러스 그 땅에 정착되어 있는 물건이다. 자, 땅은 못 움직이는 물건이에요. 맞죠? 땅은 못 움직이거든요. 여러분, 땅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옛날에 중세시대인가 언제 누군가가 나에게 엄청나게 긴 지렛대를 다오. 지구도 옮겨보겠다라고 대포를 친 과학자가 있었죠. 맞죠? 그 지렛대 들고 지가 우주 나와서 숨이나 쉬나? 움직임이 없어요. 그냥 지구는 그 자체가 자전 공전하면서 자체가 움직일 뿐이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삽으로 푹 떠가지고 절로 집어 던지면 그거는 땅을 옮긴 게 아니에요. 그 땅의 구성 부분인 흙을 옮겼을 뿐이지 땅 자체는 밑에 계속 있잖아. 맞죠? 땅은 움직이지 못해.
그래서 땅은 움직임이 없는 대표적인 재산이고 그 땅의 정착, 이 정착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그냥 거기서 산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법적으로는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 거. 그래서 견고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뗄 수 없다. 그게 정착이라는 개념으로 써요. 그러면 토지, 못 움직이는 물건이고 그 토지의 정착, 붙어서 같이 못 움직이는 물건, 그것들을 모두 합쳐서 부동산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민법 가면 재밌게 배우실 거예요. 민법에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을 사람하고 물건으로 구분해요. 인 플러스 물건.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물건. 여러분은 뭐 한자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 물건 이렇게 쓰는데, 자, 인 해가지고 우리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람은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다. 이렇게 나눠요. 재밌게 배웁니다. 나중에. 재미를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는 개인적인 성향이에요. 자, 자연인하고 법인이 있어요. 자, 자연인은 자연적으로 우리 같이 부모로부터 살과 피를 물려받아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은 다 자연인이에요. 옛날에 우리 그 TV 보면 광고에 숲속 뛰어다니다가 폭포 앞에 서가지고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광고하는 거 보셨죠? 그럼 미친놈이야. 누가 지보고 자연인 아니라 했나? 자연인 맞다, 이 말이에요. 물론 거기서 자연인은 법적으로 얘기하는 자연인이 아니고 자연에서, 그죠? 뭐 하는 그런 얘기 하겠지만 법적으로 보면 자연인이야. 누가 지보고 개락했나, 소락했나?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게 자연인이에요. 그런데 이 법인이라 해가지고 이 자연인은 우리 보통 개인을 얘기하죠. 개인을 얘기하고 그 개인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하고 물건을 사고 팔고 계약을 하는데 그런데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자꾸 모이더란 말이에요. 모여가지고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법에서는 조직,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단체 이름으로 거래를 하더란 말이에요. 단체 이름으로. 그러면 이 단체에도 살아있는 사람처럼 인격을 부여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법이 임의적으로 사람이 아닌 단체지만 사람 취급을 해주는 그게 법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회사 같은 거, 큰 우리 재벌 그룹 같은 거 다 법인체거든요. 법적으로 사람 취급을 해주는 거지 실제로는 사람이다, 사람이 모여서 만든 단체다. 사람이 모여서 만든 단체를 법인이라고 합니다. 법인. 옛날에 제가 이 학교 다닐 때 저도 이제 법대를 나왔으니까 여학생들 지나가는데 얼굴은 예쁘다. 성격이 지랄 같다. 그러면 우리끼리 가면서 뭐라 하느냐. 혹시라도 우리가 뒤에서 뒷담화를 까는데 듣고 알아듣는 얘기로 듣고 뭐 하면 난리 나겠죠. 그럼 뭐라 한다. 쟤는 얼굴은 이뻐. 성격은 법인이야. 성격은 법인이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 같자는데 법이 사람 취급을 해준다 이 말이야. 그만큼 성격이 안 좋다 이 말이야. 그래서 쟤는 법인이야. 법인이야. 그럼 우리끼리는 안다 말. 우리끼리는 가까. 그럼 뒤에서 앞에 들으면 법인이야. 뭐 좋은 얘기 했을 거야. 하고 간다. 그게 법인이라는 거예요, 법인. 자, 그럼 자연인이 있고 법인인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룬 개념은 물건이라는 개념이에요, 물건. 자, 물건은 우리 민법에서 물건을 다루는 개념도 굉장히 많이 나뉩니다. 그 나중에 이제 재미나게 나중에 천천히 배우시면 되고, 뭐 특정물이 있고, 불특정물이 있고, 종류물이 있고, 대체물이 있고, 뭐 엄청나게 나누는 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누는 구분법입니다. 동산, 부동산. 자, 동산은 말 그대로 움직임이 있는 재산이에요. 움직이는 재산. 그러면 여러분이 현재 몸에 소지하고 있는 모든 재산적 가치 있는 건 다 뭐더라? 동산이에요. 여러분 학원까지 차를 타고 왔다. 그 차 뭐예요? 동산이에요. 지하철 타고 왔다. 지하철도 움직였죠. 움직였으니까 뭐다? 동산이에요. 버스 타고 왔다. 동산입니다. 나는 그냥 학원 오기 좀 심심해서 오늘 새벽에 김해공항 가가지고 김포공항까지 비행기 타고 갔다가 영종도 가서 영종도에서 다시 김해공항으로 비행기 타고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버스 타고 와가지고 택시 대절해서 왔다. 그냥 오면 심심하니까. 맞죠? 그래 왔다. 여러분들이 타고 움직인 수단, 비행기조차도 다 뭐예요? 동산이에요. 동산. 다 동산이란 말이에요. 움직임이 있는 재산이니까. 그럼 그 움직임이 있는 재산 빼고는 못 움직이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물건에 대해서 분류할 때, 자,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로 한다. 이렇게 해놓고, 동산은 부동산 제외하고 동산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처럼 성격이 안 좋은 분들도 있고, 저처럼 성격 좋은 사람도 있잖아. 그럼 성격 좋은 사람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이 교실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빼고 성격 좋은 사람이다. 그거 똑같은 거죠?
그건 동의를 안 하는 거네. 그래서 이 동산과 부동산의 개념은 나뉘는데, 동산은 뭐다? 움직임이 있는 재산 아니다. 내 시계 차고 있다. 시계 뭐예요? 동산. 여러분 볼펜, 동산. 안경, 동산. 지갑, 동산. 다 동산이단 말이에요. 그럼 움직임이 없는 재산은 기본적으로 토지하고 토지에 딱 붙어서 같이 못 움직이는 거. 그것만이 부동산이다. 부동산이다. 그런데 자, 동산과 부동산의 재산적 가치를 따져보면 동산은 부동산에 비해서는 거의 대부분 99.9% 가치가 낮아요. 부동산은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어. 왜? 부동산은 더 이상 늘리기가 굉장히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맞죠? 토지는 마음대로 늘려져요? 토지 마음대로 안 늘려져. 우리 저 바닷가를 매립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땅 조금 늘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고가,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리고 이 부동산,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건물 같은 거. 이 건물 지을 때 다른 데서 건물 지어서 땅 위에 얹어놨을까요? 안 해요. 여러분 건물 지을 때 보면 우리 집에 단독주택을 짓더라도 땅을 깊이 파요. 땅을 깊이 파가지고 그 땅 밑에서부터 기초를 쌓아 올리면서, 맞죠? 땅이 이렇게 있으면 집을 하나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더라? 땅을 판단 말이야. 땅을 파가지고 이만큼 깊이 파가지고 이 밑에서부터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를 셀이 부어가지고 아주 단단하게 밑에 붙여놓고 여기서부터 철근으로 연결해가지고 벽과 기둥이 올라오는 거예요. 맞죠? 이런 식으로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식으로 집을 지어놓으면 이제부터는 이 집을 때려 부수지 아니하고 이 집을 들어서 옮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 이 부동산은 그 종류 자체도 거의 한정되어 있는 데다가 양을 늘리는데도 엄청난 비용이 요구되는. 우리 집 하나 지으려면 지금 평당 건축비가 어느 정도 들까요? 평당 건축비. 엔간하게 지어도 400만 원, 500만 원 이상 들어. 그 한 20평 지으면 벌써 한 1억 가까이 든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 부동산의 가치는 동산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동산 자체는 특히 우리나라 같이 땅덩어리는 좁고 사람은 많고 이런 나라에서는 부동산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전 세계적으로도 높잖아. 우리나라 이 남한 땅 이거 해봐야 미국 땅 전체 몇 분의 몇? 엄청나게 적죠? 한 100분의 1이나 되려나? 남한 땅 갖다 놓으면. 남북한 다 갖다 놓으면 남북한 합친 거에 50배 정도가 중국이죠. 맞댔고. 어쨌든 우리나라 땅은 미국 땅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크기가 작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땅을 지금 우리 현 시세대로 다 팔고 미국 땅을 사면 그 넓은 미국의 6분의 1을 산다 그래요. 그만큼 우리나라 땅 가치가 높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 가치 높은 부동산 자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면서 평생의 염원이에요. 내 집에 내가 소유하는 집을 하나 가지고 그 집에 살고 싶다는 거. 그렇잖아요. 몰라요. 요즘 젊은 사람들 좀 다르더만. 어쨌든 이 부동산이라는 건 너무나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 가치 높은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를 해가지고 내가 사고 팔고 하게 되는데, 자, 거래 한번 잘못했다. 여러분 시장 가가지고 콩나물 1,000원어치 샀는데 위에 보니까 굉장히 싱싱해. 2,000원치 주세요. 해가지고 2,000원치 사가지고 왔더니 위에 것만 싱싱하고 밑에 거는 시들어 빠져서 못 먹고 버렸다. 2,000원 손해보면 끝납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한번 잘못했다. 우와, 밖에 보니까 막 빛이 번쩍번쩍 나. 유광 페인트 칠해가지고 막 반짝반짝하게 너무 좋아. 돈을 몇 억 주고 사서 안에 들어갔더니 안에 기둥부터 썩어 자빠지고 있더라. 자, 그러면 금방 다른 거 살 수 있어요. 이제 내 청춘과 함께 그 건물은 내 청춘을 가지고 가버린 거야. 내 청춘 가지고 가버린 거야. 맞죠? 부동산 하나 은행 대출 안 끼고 내 돈으로 살려면 평생을 맞벌이 하면서 벌어야 돼. 그래, 그 돈 가지고 겨우 부동산 하나 장만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다. 특히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같은 것은 둘이서 맞벌이 해가지고 평생을 벌어가지고 산다 못 산다? 살 수는 있어요. 평생 한 100년 정도 일을 하고. 맞죠? 놀러 안 다니고 하면. 그만이 비싸단 말이에요. 부동산 가격이. 그럼 이 부동산 거래 한번 잘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는 거예요. 국가가 나서가지고, 자, 이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데 이 부동산이 과연 재질이 뭐로 지어졌느냐? 그리고 그 부동산이 깔고 있는 건물이 깔고 앉은 그 땅은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사야 속지 아니하고
올바른 대가의 물품을 내가 가져올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줘가지고 잘못된 거래를 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놓은 게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그럼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해서 공적으로 표시, 게시해서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법을 부동산 공시법 이렇게 부릅니다. 부동산 공시법. 자, 이 부동산 공시법은 두 가지 법으로 나눠요. 두 가지 법으로. 자, 하나는 이름이 조금 어렵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자, 이 두 법을 합쳐서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이름 지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법은 국회에서 만듭니다. 국회에서 만드는데 우리나라 국회에서 만든 정상적인 이름의 법이 밑에 있는 두 가지 법이에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그리고 부동산 등기법. 이 두 법을 합쳐서 학자들이 합쳐서 이 두 개의 법을 합쳐서 뭐라 부를까?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알려주니까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이름을 한번 지어보자. 그래서 부동산 공시법은 정식적인 법으로 존재하는 정식 법 이름이 아니고 그냥 만들어진 이름이고, 실제로 정식으로 존재하는 법 이름은 밑에 있는 이 두 가지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하고 부동산 등기법. 지금 여러분들이 펴놓은 이 18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제1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하고 제목이 적혀있죠. 이 법하고 밑에 있는 부동산 등기법하고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공간정보 너무 기니까 줄입니다. 공간정보법. 이 공간정보법은 여러분을 2차에서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이에요. 서포팅하는 법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고득점이 가능한 쉬운 과목이다 이 말이에요. 쉬운 과목. 뭐 쉽다 해서 뭐 국사처럼 재미있으면서 쉬울까 봐? 그런 게 없다. 법은 그런 게 없어요. 선생은 재밌어도 법은 재미없다. 알아야 돼. 자, 어쨌든 이 공간정보법은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한 만큼 점수로 보답을 해주는 법입니다. 공간정보법.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중개업법에서 우리 중개사법을 배우게 되는데, 그 중개사법은 2차 과목 전체를 통틀어서 그 법에서 점수 못 나면 때려쳐야 된다. 중개법은 여러분을 2차에서 합격할 수 있도록 위에서 철근 콘크리트 내려뜨려 놓고 이것만 잡아라. 내가 끌어올려 줄게. 잡기만 잡으면 돼요. 그 법을 못 잡으면 2차는 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동산 공시법 중에서 공간정보법 여러분 합격하도록 도와주는 법입니다. 좋죠. 자, 부동산 등기법. 여러분이 합격 능선에 올라가려고 산 타고 올라가면 뒤에서 바지가랑이 잡고 밑으로 끌어당깁니다. 어디에 올라가지 마. 내하고 같이 땅 밑에서 한 100년 살자. 이러면서 끌어당기는 법이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그래서 공시법은 점수 주는 법, 점수 뺏어가는 법 두 가지로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그러면 여러분은 뭐부터 신경 쓰셔야 되느냐? 점수 주는 법부터. 자, 이 공부하실 때 오늘 첫날이니까 여러분이 이제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잘 들어놓으세요. 5월달까지, 늦어도 6월달까지는 1차 과목, 민법하고 부동산학 개론. 그게 어느 정도, 이 경지에 좀 올라야 됩니다. 모의고사를 쳤을 때 5, 6월달쯤 돼가지고, 민법과 부동산학 개론을 합쳐서 50점대는 나와줘야 돼. 50점대. 뭐 52.5점이든 55점이든 50점대는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1년 공부하면서 이제 여름 지나가면서 2차까지 끌고 시험장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6월달이 되도록 민법과 부동산학 개론이 점수가 안 나오면 그러면 1차가 안 되면 2차는 의미 없다면서. 그래서 1차에 치중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 되면 2년 공부를 하게 됩니다. 무조건 2년 공부하게 돼요. 1년 만에 끝내야 된다. 11월 달에 오신 분들은 1년 만에 끝내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만 1년을 투자를 하시면 1년 만에 이 공부를 끝내고 자격증을 취득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 만에 취득하시기 위해서 가장 첩경, 지름길은 우선 민법과 개론, 1차 과목이 빨리 안정적으로 점수 딸 수 있도록 돼야 된다. 만약에 제가 지금 공인중개사 공부를 다시 한다면 지금 내년이 30회 시험이죠.
올해가 29회 시험이었고 내년이 30회 시험일 거예요. 저는 12회 때 중개사학점 이미 따놨어요. 그때 한참 학교에서 이제 법대 다니면서 머시기 저시기 공부하면서 이 법 공부라는 게 올로와 나싱이거든. 시험이 되면 인생이 바뀌는 거고 안 되면 그 시험 때문에 청춘을 다 바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법 지식만 가득한 만고백수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내 사업할 수 있는 자격증 쳐다보니까 중개사 12회 때 하나 따놓고 어디 가서 직원으로 급여받을 수 있는 자격증 주택관리사 우리 아파트 관리 소장하는 거 그거 눈에 보이길래 그거 하나 따놓고 해가지고 4회 12회에서 하나씩 따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이제 30회 들어오셨는데 이 30회 시험은 12회 시험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옛날에 제가 했던 게 만약에 12회 때 공인중개사 시험이 9급 공무원 시험이었다면 지금 30회 정도 된 공인중개사 시험은 거의 뭐 행정고시 정도 된다. 그런 생각하시면 돼. 그만큼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높아졌어요. 예전에 이 법 공부하는 뭐 친구들이나 후배들 12회 저음해가지고 니 그거 땄다며 나도 따고 싶은데 공부 어느 정도 하면 되노? 한 2주 하면 될 거야. 왜? 내가 1주 했으니까. 왜냐하면 민법 안 해도 만점 받죠. 법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해야 될 과목이 몇 개 없어. 부동산학 개론은 뭐 감정평가 이론하고 경제학 이론하고 여러 개가 섞여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법대를 나오면 이 경제학을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사법시험 과목에 경제학이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안 해도 되거든요. 기본 점수가 나와요. 1차는 안 해도 무조건 통과하는 거야. 그럼 2차에서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기법 같은 게 어려운 법, 요걸 학교 다니면서 공부 좀 해놓은 게 있거든. 할 거 없죠? 중개사법, 이 법 처음 보는 여러분도 고득점 과목인데, 이 청춘을 바쳐서 법 공부했는데, 그거 딸딸딸 외우면 되지. 그 고득점 되거든요. 그러니까 할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한 일주일 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30회 시험, 지금 시험에 제가 12회 때 그 실력을 가지고 오면 일주일 해가 되느냐?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 그만큼 난이도가 높아졌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이해하시죠? 난이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려나? 자꾸 더 높아질 거예요. 해가 가면 갈수록 난이도는 조금씩 높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밖에 나가면 매 하는 얘기 있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가장 빠른 때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가장 어려운 공부를 하는 분일 수도 있어. 현재로서는. 그러나 미래 어느 시점 가서 보면 그나마 쉬울 때 했던 분들이야. 무슨 이해되시죠? 지금 하시면 돼요. 얼마나 하시면 되느냐? 열심히 하셔야 돼. 1년 만에 합격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돼. 그러나 11월, 12월 달에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 적당히 하시면 돼요. 적당히. 일단 뭐부터 하시라 했습니까? 이 법이 무엇에 대한 법이다. 그리고 그 법에서 쓰는 용어들 하나하나, 그 한마디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가 뭘 얘기한다. 그걸 빨리 알아들으셔야 돼. 문장 전체를 알려고 하실 필요 없어. 지금 문장 전체가 알아지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요. 이 법대 나오신 분은 아실 거야. 법 배우신 분들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 유신헌법 기초한 분이 계세요. 한태영 교수님이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유신헌법 기초한 분이시다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학교에서 비판을 많이 받으셨던 분인데 실력적으로는 엄청나게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분이 얘기하셨어요. 그 대학원 수업을 진행하셨는데 제가 대학원 수업 우리 도강 이런 거 아시죠? 도강. 와, 궁금하더라고. 유신헌법을 기초한 분이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실력을 가졌을까. 그 수업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들어간 적이 있어요. 대학원생들 듣고 있는데 학부생이 들어가서 이제 학부생 들어갔지만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갔기 때문에 대학원생보다 제가 나이가 더 많으니까 당연히 대학원생처럼 보이겠죠. 물론 얼굴은 이제 19살처럼 보여. 동안이라서. 어쨌든 또 앉아 있었어. 선생님도 뭐라고 하시더니 그분이 무슨 얘기야. 그때 머리 허해 해가지고 명예교수님이야. 그때가 한 70쯤 되셨을 텐데 그분이 민법책은 내가 써놓은 책도 내가 저작한 책도 내가 다시 읽으면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게 자꾸 보인다. 자꾸 새로운 게 보인다.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엄청나게 재밌죠. 나중에 막 미신다. 너무 재밌어서. 그죠? 미쳐. 자, 그러면 큰일 났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청년 치매라는 게 있어요. 청년 치매는 단기 기억력 상실이기 때문에 뭔가 요런 얘기 하다 보면 왜 이런 얘기 했는가라는 시초를 까먹어버린다. 분명히 이거 얘기한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도 다 청년 치매구나. 됐다, 그럼. 그죠? 자, 그래서 이 법하고 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1차, 2차 두 과목 중에서, 1차, 2차 두 개 중에서 우선 여러분이 합격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1차부터. 빨리 경제 올려야 돼요. 그러면 만약 제가 다시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처럼 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공부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1차 수업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실강에 참여하셨는데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학원까지 오는 시간이 아깝고 학원 마치고 가는 시간이 아깝고 이런 생각 드실 때도 있을 거예요. 공부하고 싶은 욕망이 막 샘솟을 때는 그 시간도 아깝다고 느끼실 때가 있을 거야. 그럼 학원에서는 선생님 강의를 인터넷으로 제공을 하잖아요. 그럼 집에서 인터넷으로 듣지 뭐. 절대 하지 마세요. 나중에 하고 싶은 분은 한 일주일 정도 해보세요. 하면서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시간을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라고. 학원 와가지고 4시간짜리 수업을 들으면 4시간 동안 나는 힘들든 어쨌든 억지로라도 따라가요. 그런데 집에서 인터넷 강의를 들어보면 4시간 만에 4시간짜리 강의 때려 죽여도 안 들어져요. 때려 죽여도 안 들어진다고. 효율성에서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은 지금 앞에서 저하고 지금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났잖아. 현장감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한마디 듣는 게 내 뇌를 때리는 그 감동하고 집에서 인터넷 강의 들으면서 똑같이 그 사람을 보고 있지만 그 음성이 내 뇌를 때리는 감동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현장감의 차이. 그래서 집중력도 떨어질 뿐더러 내가 들었지만 내 머릿속에 각인되는 정도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인터넷 강의만 들으려고 수강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는데 실강을 청강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강의에 참석을 하시라. 그래야 내가 보다 높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같은 시간에. 자,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제가 다시 공부한다면 2차는 저는 최소한 한 4월 달 과정까지는 수업만 참여를 할 거예요. 수업만 참여하고 수업 시간에 들으면서 그 단어를 알아듣고 전체적인 틀을 보면서 몇 번 반복을 하게 되면 다음에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쑥 들어갔을 때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1차는 수업 듣고 복습하고 그럼 2차 과목 수업 들었다? 그럼 2차도 복습 좀 해줘야지. 그럼 1차 4시간 듣고 만약 4시간 복습을 했다면 2차 과목은 4시간을 듣고 저 같으면 1시간만 제목하고 슬슬 넘기면서 오늘 이거 했지. 맞아 이거 했지. 선생님이 요거 강조했지. 그 정도로 보고 나머지는 또 뭐 1차 복습.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찬찬히 알게 되실 거예요. 나중에 민법 아주 재밌어요. 4시간 강의 듣고 집에서 4시간 해보니까 1시간 분량 복습밖에 안 돼.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알아. 그러니까 그 다음날 투자해서 한번 보고 토요일, 일요일 투자해가지고 다시 2번 보고 그리고 다시 또 강의 따라가고 그만큼 또 복습해주고 여러 번 돌리면서 따라가면 그러면 5월 달쯤 오면 시험 치면 눈에 좀 보이실 거예요. 그러고 나면 2차도 데려갈 수 있다고. 그런데 1차가 안 되면 난리 나는 겁니다. 1차가 안 되면. 자, 나는 해보니까 공시법이 너무 재밌더라. 그래서 공시법만 공부한다. 그분 내년에 저하고 또 만나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반드시 뭐부터? 1차 과목, 민법 결혼부터. 아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편안하게, 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11월, 12월 중에 뭐부터 하느냐? 요거부터 합니다. 요거부터 하는데, 자, 우리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움직임이 없는 재산을 부동산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땅, 부동산입니다. 건물, 부동산입니다. 자, 우리 산에 가니까 산에 있는 그 흙덩어리 큰 거, 그 땅 자체, 산이라는 땅 자체 부동산이겠죠? 그러면 그 산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 그 나무들도 뿌리를 깊이 내리고 땅하고 딱 붙어 있겠죠? 그러면 그 수목도, 나무도 부동산이야. 나무도 부동산이고, 우리 길거리 가다 보는 가로등, 그거 땅 밑에 깊이 심어져 가지고 콘크리트로 땅하고 하나로 딱 연결해 놓은 거야. 안 자빠질 수 있도록. 가로수 마찬가지야.
우리 지나가다가 가로등 내 길을 막고 있다. 에이 기분 나쁘다. 쭉 뽑아버리면 가로등이 뽑힙니까? 내 허리가 뽑힙니까? 내 허리가 뽑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다 부동산이야. 다 부동산이야. 다 부동산인데 자 산에 있는 나무 여러분 뭐 평생 살면서 한 서너 번 나무 사고 팔아봤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다? 없다. 나무는 거의 거래 대상이 되지 않아요. 맞죠? 길가에 있는 가로등 그거 국가 거거나 또는 우리 시거나 맞죠? 공용재산이야. 그거 사고 판다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 그런 거 거래 대상이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럼 주로 거래 대상이 되는 거 뭐가 있느냐? 땅하고 건물하고. 그리고 이 땅과 건물이 주로 거래가 되면서 굉장히 가치가 높더라. 그래서 우리 부동산 공시법에서 다루는 부동산은 그 수많은 부동산 중에서 뭐만 다루느냐? 땅, 토지하고 건물만 다룹니다. 토지하고 건물만.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정보를 국가가 미리 가지고 있다가 우리한테 주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자, 지금 나는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나중에 나이가 좀 들면 시골에 가서 전원생활 하고 싶어. 그럼 전원생활 하는데 지금 내가 젊을 때 그래도 여유 있고 힘이 있을 때 돌아다니면서 적당한 위치에 나는 계곡을 끼고 있는 이 땅이 참 좋아. 나는 바다가 보이는 저 땅이 참 좋아. 그럼 나중에 내가 노후에 여기 와서 집을 지어 살기 위해서는 땅부터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럼 땅부터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땅을 사기 위해서 그냥 가서 눈으로 보면 사면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땅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될 정보들이 많이 있거든. 자, 땅, 아무 땅이나 건물 지을 수 있을까요? 안 해요. 아무 땅이나 건물 짓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내가 필요한 땅이 있을 거 아니야. 자, 내가 나중에 노후 생활하기 위해서 전원주택 지으려 하는데 땅 살라고 덤벼보니까 3,000평이래. 3,000평 다 사가지고 3,000평을 다 나중에 전원주택 지어야 돼요? 전원주택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전원주택 짓는 분들이 100평에서 한 200평. 가장 선호하는 게 한 150평 내외예요. 우리 도시하고는 달라서 시골 가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텃밭, 그죠? 텃밭. 원래 이 순수 도시 사람들은 시골 용어도 잘 몰라요. 시골 분이죠? 어릴 때 시골에 컸죠? 아니에요. 밀양 정도면 시골이라고. 이거 부산이에요, 부산. 부산. 부산은 부산인데 기장?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이 텃밭 같은 거 좀 가꾸고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전원주택은 대략 한 150평 내외 그 정도를 많이 원합니다. 그러면 한 150평 정도 되면서 위치도 딱 맞아. 땅을 샀어. 사가지고 집 지으려고 나중에 와서 청량을 해보니까 땅 생긴 꼬라지가 이리 생겼더라. 150평이야. 근데 옆에 있는 150평은 요래 생겼는데 내 150평은 꼬라지가 이래. 이거 집 짓는다 못 짓는다? 못 짓는다. 이거 텐트나 치고 살지. 맞죠? 그러면 땅 생긴 모양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땅 생긴 모양. 맞죠? 그 다음에 집 지을 수 있는 땅인가 아닌가 알아야 되고. 맞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를 알고 땅을 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몇 가지 정보를 우리 공간정보법이라는 법에서 주고 있어요. 공간정보법에서. 자,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법에서 주고 있는데 등기법은 건물 이외에 토지까지도 정보를 같이 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일단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공간정보법은 무엇에 대한 정보를 준다? 토지, 땅에 대한 정보를 준다. 요거 아시고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부동산 등기법은 토지뿐만이 아니고 건물에 대한 정보도 주더라. 건물에 대한 정보도 주더라. 요거. 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많이 만날 용어들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이 있으면 그 부동산이라는 물건에 대해서 국가가 정보를 주는데 그 정보를 주는 대상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부동산이라는 물건의 사실 그대로의 관계, 사실관계라고 하는 정보, 사실관계. 이런 게 다 이제 법률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그 부동산의 권리자가 누구이고 어떤 권리가 그 부동산에 얽혀 있느냐라는 걸 가르쳐주는 권리에 대한 관계, 권리관계라고 하는 용어들이 나옵니다. 권리관계. 자, 이 사실관계를 다른 말로 표시라고도 부릅니다. 표시, 단순히 표시. 사실 있는 그대로 표시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있는 그대로. 그래서 사실관계는 표시 그리고 권리관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제 수업은 이제 한 40분밖에 안 했는데 여러분 앉아있는 건 1시간이 됐잖아. 그렇죠? 앞으로 여러분 이제 익숙하게 되실 거예요. 뭐가 익숙해지느냐? 50분 수업하면 10분은 쉬어야 사람이 살겠다.
그래서 일단 뭐부터 10분간 휴식부터 하시고